네, 지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최대 관심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확정됐습니다. 이 자리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관심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내용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세 특례 중에서 적용 기한이 올해 만료되는 게 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적용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심층 평가를 해봅니다. 네. 했는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당초의 도입 목적, 그러니까 거래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목적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근로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800만이 넘는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저희가 정비할 경우에는 또 세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좀 올라가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3년 연장은 하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1억 그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현재 300만 원 네. 그 공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내년부터 줄이고 그다음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2년 뒤인 2019년부터 50만 원 정도 공제 한도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개개인들의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텐데 네네.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지갑 사정이 나아지려면 결국은 일자리가 될 겁니다. 이번 네. 세제 개편안의 초점도 고용, 일자리 확충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글로벌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든지 그 고용 친화적인 어떤 세제라든지 재정 정책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고용 친화적인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세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고용이나 투자, R&D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업종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체 한 6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업종, 그러니까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99%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던 뭐 개인 서비스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모두 그 세제 지원 혜택 대상이 되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제작 지원에 대한 그 세제 지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 노력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도 확대를 했는데요.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하면 이제 세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1인당 그 지원 금액을 500만 원을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밖에 뭐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거에 저 중소기업이 임금 보존해 줄 경우에 그의 소득공제도 지금 확대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나 또는 네.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 효과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또 하나 요즘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저출산일 겁니다. 저출산 관련 세제 혜택은 뭐 매년 저도 기억하지만 매년 세제 개편안 내릴 때마다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안을 좀 내놓은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그런 저희가 뭐 저출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 지원 관련된 부분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지금 출산 해에 1인당 3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에는 이제 둘째 아이 낳을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아이 낳을 경우는 70만 원으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경력이 단절돼서 그러니까 뭐 출산의 육아 때문에 잠시 쉬다가 고용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갖다가 취업했 여기 그 구인 그 네. 취업했을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갖다가 소득공제해주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해주는 그런 걸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그 사회복지시설 그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공제율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그 현재 분말형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네. 있는데요. 이번에 액상형 분유에도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저출산, 특히 둘째, 셋째 다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여당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당정협의회에서 예. 여당에서 그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출산 육아 관련 세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부담이 아무래도 교육비.
그리고 최근에 뭐 전월세 가격, 뭐 네. 주거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을 덜어줄 만한 세제 어떤 것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네, 주십시오. 지금 요번에 이제 내용 중에 교육비 세액 네. 공제를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는 걸 나중에 취업 후에 상환을 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환 자금 자체가 교육비 세액 음. 공제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걸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수련 활동이나 뭐 수학 여행 같이 초, 중고등학교에 체험 학습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세액 공제율이 10%인데 이걸 12%로 확대를 했고요. 2%포인트 네, 인상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다음에 예. 이제 뭐 유류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차에 대한 유류비 환급 제도가 음. 있는데 이 적용 기한도 이번에 저 일몰이 도래하는데 이번에 2년간 연장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눠지는 세금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뭐 세금이라고 하면 주로 걷어들이는 네. 될 텐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쪽에 좀 타겟을 해가지고 나눠지는 세금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좀 조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EITC라고 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지급 대상과 그다음에 지급 금액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는 59만 가구에 4,500억 원이 네. 지급이 되었는데요. 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총 128만 가구에 1조 600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 당시보다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그렇네요. 있고요. 예.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10% 수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지급액이 210만 원에서 네. 230만 원으로 인상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이 지금 EITC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민 관련 지금 뭐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게 주택 임대소득 과세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 뭐 서민하고 좀 다른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연장했다. 이걸 네. 놓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연 2천만 원 예. 이하의 어떤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 시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면은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이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임대차에서 임대 가구를 갖다가 공급하는 게 주로 개인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그래서 임대차 시장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더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비과세를 연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임대소득에도 과세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요. 이번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2년 정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같이 반영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항상 세제 개편할 때 되면은 논란이 되는 게 공평과세가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인데 네. 거기서 항상 비판 도마 위에 오르는 부분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업종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번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고차 시장을 보시면요. 네. 1년에 저희가 거래되는 중고차가 한 370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거래의 한 66%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거래되고 네. 거래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중고차 소매업과 중개업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거래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를 한 셈입니다. 아까 66%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 거래 규모를 확대한다기보다는 거래 네.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요. 네. 그런 방향성 정도로 네, 이해가 그렇습니다.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